꺼져! 이 늙은 거사! 운전기사 주제에 감히 여기까지 기어 올라와! 약혼식장 한가운데서 서미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객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3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서미란은 비웃으며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네 아들도 순경이라며? 그 집안은 대대로 남의 밑바닥이야! 썩 꺼져! 그때였습니다. 식장 정문이 벌컥 열렸어요.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나, 둘, 셋, 12. 검은 조끼를 입은 수사관 12명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그 선두에 선 사내가 입을 열었어요. 서미란 씨,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구세요? 그 사내가 천천히 저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정 박도연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제 아버지십니다. 서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퍼지면서 그 여자는 무릎을 꿇었어요. 순경인 줄 알았는데! 하객 200명이 숨을 죽인 그 순간 저는 난생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시에 출발해야 하는지, 차에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다림질해 둔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짙은 남색 수트, 40년째 같은 색깔입니다. 회장님이 처음 저를 채용하시던 날 종달아 운전기사는 깔끔해야 해. 차도 사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단 하루도 구겨진 셔츠를 입고 출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태수 회장님, 자수성가로 500억 그룹을 일구신 분이에요. 맨주먹으로 시작하셔서 건설, 유통, 호텔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재계에서는 독종이라고 불렸지만 저한테는 달랐어요. 종달아, 밥 먹었어? 40년 동안 그분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신 말이 그거였습니다. 밥 먹었냐고, 춥지 않냐고, 허리는 괜찮냐고. 저는 운전기사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저를 한 번도 아랫사람 취급하신 적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둘이 있을 때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시고 가끔은 야, 종달아. 나 오늘 좀 피곤하다. 조용히 좀 가자. 하시면서 뒷좌석에서 코를 골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40년이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회장님 댁 차고에 도착해서 검은 세단의 보닛을 열고 엔진 오일을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실내를 걸레로 닦았습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에 주름 하나 없게 에어컨 필터도 2달에 한 번씩 교체했어요. 회장님이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 차는 회장님의 또 다른 방이었거든요. 하루에 서너 시간을 이 안에서 보내시는데 먼지 하나, 냄새 하나 신경 쓰이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 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서재에서였습니다. 종달아 앉아봐.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보통은 서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 소파에 앉으라고 하신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감이 왔거든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 말이야. 회장님의 외아들. 강준혁 상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아버지를 안 닮았습니다. 회장님이 맨주먹의 독종이시라면 준혁 상무님은 온실 속의 화분이었어요. 착하긴 한데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도 낙하산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본인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책 없이 밟기만 했어요. 그 녀석한테 운전기사가 필요한데 내가 좀 붙어줘. 회장님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나야 이제 차 타고 다닐 일이 얼마 없어. 근데 준혁이가 요즘 여기저기 다니는 게 많은데 그 녀석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업무 변경이 아니라는 걸요. 40년 동안 모신 분이 자기 유일한 아들을 맡기시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무게인지 저는 뼈로 알았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이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방식이었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인 사람. 그렇게 저는 준혁 상무님의 전담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준혁 상무님은 아버지처럼 과묵하진 않았지만 나름 예의가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정도는 해주셨거든요.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혁 상무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박 기사님, 오늘 청담동 좀 가야 하는데 한 명 더 탈 거예요. 그날 오후 조수석 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탔습니다. 서미란, 29. 준혁 상무님의 약혼녀. 첫인상이요? 솔직히 말하면 눈이 부셨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넘겼고 도자기 같은 피부에 크고 또렷한 눈.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 펜슬 스커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여자는 차에 타면서 저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눈도 안 마주쳤어요. 마치 운전석에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앉아 있는 것처럼. 기사 아저씨, 청담동 갤러리야. 빨리요.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기사 아저씨. 거기에 빨리요가 붙었어요. 톤이 그랬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부탁이 아니라. 저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봤습니다. 준혁 상무님은 서미란의 손을 잡고 싱글벙글 웃고 계셨어요.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 갤러리아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을 태워본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차에 타는 방식, 문을 닫는 힘, 첫마디의 톤. 그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서미란이라는 여자. 뭔가 이상했어요.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는데 준혁 상무님을 바라보는 눈이 웃지 않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본 진심 어린 눈과 그 눈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이 아들을 바라보실 때의 그 눈, 아내분이 회장님을 걱정하실 때의 그 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갤러리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준혁 상무님이 전화를 받느라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미라는 준혁 상무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슬쩍 정말 자연스럽게 준혁 상무님의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법인카드였습니다. 백미러로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서미라는 법인카드를 자기 핸드백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준혁 상무님의 팔에 제 머리를 기댔습니다. 준혁 상무님은 전화통화에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웃지 않는 눈, 기사 아저씨, 빨리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40년 동안 회장님을 모시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좋은 사람은 운전기사한테도 눈을 맞추고 나쁜 사람은 운전기사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섬이라는 투명인간 취급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벌레 취급했어요. 그리고 벌레를 취급하는 사람은 벌레가 뭘 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그 여자의 실수였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섬이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시였어요. 차에 타도 인사를 안 하고 내릴 때도 고맙다는 말이 없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별의별 사람을 다 태워봤으니까요. 무시 정도는 이가 없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면서 바람이 칼로 바뀌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운전이나 똑바로 해요. 강남 사거리에서 신호를 한번 놓쳤을 뿐이었어요.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멈춘 건데 섬이라는 뒷좌석에서 혀를 찼습니다. 즉, 반응이 느려. 나이가 나이니까 그런가. 준혁 상무님이 옆에서 야, 그러지 마. 박 기사님 베테랑이야. 하고 말리셨어요. 그때까지는요. 준혁 상무님은 아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섬이란이라는 여자는 물을 들이는데 천재였어요. 한 달 반쯤 지나니까 준혁 상무님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이란이 저를 무시할 때 말리는 대신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민망한 웃음이었는데 나중엔 동조하는 웃음이 됐습니다. 미란아, 그래도 박 기사님 오래 하신 분이잖아. 오래 한 게 뭐 대단해? 오래 하면 다 잘하는 거야? 섬이란이 그렇게 받아치면 준혁 상무님은 할 말을 잃고 헤헤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한테는 섬이란의 욕보다 더 아팠습니다. 회장님이 40년을 신뢰하신 자리인데 그 아들이 저를 두고 헤헤 웃고 있으니까요.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섬이란이 차 안에서 대놓고 준혁 상무님한테 말했어요.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여보, 기사 좀 바꾸면 안 돼? 느려 터지고 차도 낡은 냄새 나고 젊은 사람으로 바꿔? 코끝이 찡했습니다. 낡은 냄새. 저한테서 낡은 냄새가 난다고요. 매일 새벽에 면도를 하고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고 나오는데 4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요. 준혁 상무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붙여준 사람이라서 말리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넘어갔어요. 섬이라는 입꼬리를 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 표정이요. 백미러로 똑똑히 봤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정도는 언제든 자를 수 있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무시보다 더 무서운 걸 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혁 상무님의 일정이 끝나고 섬이란과 함께 상무실에 올라가셨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2사람이 내려왔는데 준혁 상무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서류 가방 같은 건 비서가 들고 다녔거든요. 상무님이 직접 들고 나오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차에 타시자마자 섬이란이 말했어요. 여보, 수고했어. 사인만 하면 끝이야. 준혁 상무님이 차 안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펜을 들었습니다. 섬이란이 옆에서 한 장 한 장 넘겨주면서
손가락으로 사일란을 짚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것도 준혁 상무님은 읽지도 않았습니다. 한 장 넘기고 사인, 한 장 넘기고 도장. 마치 출석부에 사인하듯이 기계적으로 찍었어요. 백미러로 봤습니다. 서류 첫 장에 찍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식회사 서린테크 업무 위탁 계약서. 저는 그 회사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태수그룹 계열사도 아니고 거래처 목록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40년 동안 회장님 차에서 수없이 들었던 회사 이름들 그 중에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섬이라는 사인이 끝난 서류를 회수하더니 자기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이거 끝나면 우리 여행 가자. 준혁 상무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디로? 발리? 몰디브? 섬이란도 웃었습니다. 몰디브 좋지. 두 사람이 여행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운전석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모르는 회사 이름, 읽지도 않고 찍는 도장, 퍼즐 조각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아직 전체 그림은 안 보였지만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상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비서실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차 뒷좌석에 놓고 갔어요. 상무님 퇴근하실 때 드려요. 하고요. 봉투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봐서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장님의 서류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운전기사의 도리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봉투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반쯤 빠져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식회사 서린테크, 주식회사 미디어피오, 주식회사 란미디어, 세 개의 회사 이름, 전부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가 금액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억 단위였어요. 수십억씩 세 곳에.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대로 뒷좌석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아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연이, 제 유일한 아들이에요. 어릴 때 공부를 잘하더니 경찰대를 나와서 지금은 경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벌가 식구들은 운전기사 아들이 순경이래 하고 수군거렸어요. 저도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뭘 하든 그건 아들의 일이니까요. 도연아? 전화를 받자마자 도연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녀석은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말해야 하나? 40년 동안 충성한 회장님 댁의 일을 아들한테 말해도 되는 건가? 운전기사가 본 걸 운전기사 아들한테 전하는 게 도리에 맞는 건가? 그런데 머릿속에 회장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00억을 맨주먹으로 일구신 그분이 눈앞에서 돈을 빼앗기고 계신 거라면, 아들한테 콩깍지가 씌워져서 도장을 찍어대고 있는 거라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걸 봤는데, 법인카드 이야기, 모르는 회사 서류 이야기, 섬이란이 사인을 유도하는 장면,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가 숨을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사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 섬이란이요. 응, 저희가 이미 수사 중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섬이란. 본명 김수정. 전과 이범입니다. 도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전과는 7년 전.
부산의 중견기업 회장 아들한테 접근해서 3억을 빼돌렸어요. 두 번째는 4년 전 대전의 병원장한테 접근해서 8억. 둘 다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서미란으로 활동 중이고 저희 지능범죄수사대에서 6개월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이면 네. 그 여자가 강준혁 상무한테 접근한 시점부터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6개월이면 서미란이 준혁 상무님한테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도연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서미란이가 태수그룹에서 빼돌린 금액이 추정 200억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200억. 유령법인 세 곳을 통해서 자금을 우회시키고 있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최종 이체하는 구조입니다. 강준혁 상무의 인감과 법인카드가 핵심 통로예요. 준혁 상무님이 알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상무는 모르고 있어요. 서류 내용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서미란이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의도적 가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200억이면 태수그룹 전체 자산의 40%였습니다. 회장님이 40년 동안 맨주먹으로 쌓아 올린 것의 거의 반이 그 여자 손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아? 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사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수그룹 내부에 계시니까 혹시라도 표정이나 행동에서 티가 나면 서미란이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들이 6개월 동안 혼자 이 무게를 지고 있었다는 것. 아버지한테조차 말 못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도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내부 증거요. 은행 거래 기록과 유령법인 추정만으로는 서미란의 직접 관여를 100%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강준혁 상무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걸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도연이가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서 눈과 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미란의 직접적인 지시 통화 내용이든 서류 전달 장면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 여자가 직접 손을 대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 하셔야 합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반드시 끝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어두운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운전기사로서 지킨 원칙이 있었어요. 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운전기사의 3가지 불문율. 그런데 이제 그 3가지를 전부 깨야 했습니다. 본다. 듣는다. 그리고 전한다. 회장님을 40년 모신 은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라면 저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차를 닫고 준혁 상무님과 서미란을 태우고 같은 루틴, 같은 표정, 같은 침묵. 하지만 눈이 달라졌습니다. 귀가 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서미란이 전화를 할 때 저는 블랙박스의 실내 녹화 기능을 켜뒀어요. 원래는 사고 대비용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용도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게 잡혔습니다. 강남에서 청담동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준혁 상무님이 먼저 내리시고 서미란만 차에 남았습니다. 서미란은 뒷좌석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백미러로 힐끗 봤습니다. 서미란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준혁 상무님 앞에서의 그 달콤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얼굴이었어요.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해. 서린테크 계좌로 38억 넘기고 나머지는 미디어 피오로 분산시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강 상무도장은 이미 다 받았어. 바보 같은 놈이 뭘 알겠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훈련된 무표정이 저를 살렸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달에 해외 계좌 하나 더 열어야 해. 홍콩 쪽으로. 전화가 끝났습니다. 서미란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멍청한 것들.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었겠죠. 운전기사. 멍청한 것. 벌레. 그런데 그 벌레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연이한테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면 크게 한 발 나간 겁니다. 도연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흥분이 섞였어요. 서미란이 직접 구체적 금액과 계좌를 지시하는 육성 녹음. 이건 결정적입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더 필요해? 물증이요. 녹음은 법정에서 조작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서류 원본, 계좌 자료,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완벽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서류 원본, 계좌 자료. 그런 건 서미란이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텐데 저 같은 운전기사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오복순 씨, 회장님 댁입주 가정부. 저보다 10년쯤 늦게 들어왔지만 이 집에서 14년을 살다시피 한 분이에요. 정갈하고 눈치 빠르고 입이 무거운 사람. 저와 복순 씨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이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고에서 일찍 복순 씨를 만났어요. 복순 씨. 네, 기사님. 복순 씨는 손에 쓰레받기를 들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정원을 쓸고 나서 차고 쪽으로 오시거든요.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서미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순 씨의 눈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쓰레받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기사님도 느끼셨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복순 씨도 알고 있었어요. 저 여자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밤에 혼자 드레스룸에서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한 번은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호통을 맞았어요. 내 방에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하면서요. 그 방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복순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14년을 함께 일한 사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신뢰의 눈빛. 드레스룸 벽장 뒤에 뭔가가 있어요. 한 번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금고처럼 생긴 게 있었어요. 금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복순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때가 되면 그 방에 들어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망설임 없이. 회장님 은혜를 14년 입었어요. 그분 재산이 도둑년한테 넘어가는 건 저도 못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섬이란 자신이었어요. 3일 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차고에서 세단을 닦고 있었고 복순 씨는 1층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혁 상무님은 골프 약속으로 새벽에 나가셨고 회장님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섬이라는 2층 자기 방에 있었어요. 10시쯤이었을까? 복순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기사님, 지금 와보세요. 1층 부엌으로.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복순 씨가 행주를 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방금 저한테 호통을 쳤어요. 무슨 일인데요? 복순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게 분노의 표정인지 뭔지 처음엔 몰랐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복순 씨가 섬이란의 말투를 흉내냈어요. 아줌마, 오늘 내 방 청소 좀 해줘. 드레스룸 옷 정리하고 화장대도 깨끗이 닦아놔.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끝나면 나가 있어. 저는 복순 씨를 봤습니다. 복순 씨도 저를 봤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섬이란이 자기 발로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14년 동안 자기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던 여자가 직접 들어와서 청소해라고 시킨 겁니다. 왜? 오늘 외출 약속이 있으니까. 방이 지저분하니까. 가정부는 어차피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벌레한테는 비밀을 숨기지 않거든요. 복순 씨. 네. 오늘입니다. 복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들린 행주를 내려놓고 앞치마 주름을 한번 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단한 얼굴이었어요. 11시 섬이란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풀 메이크업에 하이힐. 어딘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복순 씨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들었지? 내 방 깨끗이 해놔. 드레스룸 옷 색깔별로 정리하고 화장대 먼지 좀 닦아. 네, 알겠습니다. 복순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14년치 인내가 담긴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섬이라는 복순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을 나갔어요. 저는 차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섬이란이 자기 차 준혁 상무님이 사준 흰색 벤츠를 타고 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차가 정문을 빠져나간 걸 확인한 뒤 저는 복순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갔습니다. 1분 뒤 복순 씨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올라갑니다. 복순 씨는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섬이란의 방은 2층 동쪽 끝.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복순 씨 말로는 꽤 넓은 원룸 구조의 안쪽으로 드레스룸과 개인 욕실이 딸려 있다고 했어요. 복순 씨는 진짜 청소를 먼저 했습니다. 혹시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청소한 흔적이 있어야 하니까요. 화장대를 닦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바닥을 밀었어요.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 씨가 나중에 제게 말해준 거예요. 명품 옷이 한 심벌은 걸려 있었어요. 구찌, 샤넬, 프라다. 전부 준혁 상무님 카드로 산 거겠죠. 그걸 색깔별로 정리하면서 벽장 쪽으로 갔는데 벽장 문이 3개 있었대요. 2개는 평범한 수납 공간이었는데 3번째 벽장 안쪽이 다른 2개보다 얕았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안쪽 벽을 눌러봤더니 움직이더라고요. 이중벽이었어요.
안쪽 패널이 밀리면서 그 뒤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금고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어요. 호텔 객실에 있는 정도. 번호 입력식이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복순 씨가 화장대를 닦을 때 서랍 안쪽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대요. 거기 숫자 6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하고 눌러봤어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서미란이라는 여자의 성격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가정부를 사람으로 안 보니까 가정부가 볼 수 있는 곳에 비밀번호를 적어둔 거예요. 어차피 벌레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금고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USB 메모리 하나, 해외은행 송금 영수증 묶음, 그리고 유령법인 3곳의 법인 설립 서류 원본. 손이 떨려서 사진을 못 찍을 뻔했어요. 복순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USB는 꺼낼 수 없었어요. 없어진 걸 알면 서미란이 눈치채니까요. 대신 영수증과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앞뒤로 전부 촬영했습니다. 23장이었어요. 3번씩 찍었어요. 흔들릴까봐. 복순 씨가 금고를 닫고 벽 패널을 원래대로 밀어넣고 벽장 문을 닫고 드레스룸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는데 금고 안에 들어간 지 11분이 지나 있었대요.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흔적이 없는지, 먼지 위에 손자국이 남지 않았는지, 화장대 서랍의 포스트잇이 원래 위치에 있는지 전부 확인하고 방을 나왔어요. 그런데 복순 씨가 2층 복도에 발을 딛는 순간 아래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있어? 서미란의 목소리였어요. 복순 씨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1시간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약속이 취소됐는지 아니면 뭔가를 가지러 온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필 그 타이밍에 돌아온 겁니다. 복순 씨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손에 걸레를 들고 앞치마를 매만지면서 네, 여기 있습니다. 내 방 다 했어? 서미란이 현관에서 하이힐을 벗으면서 물었어요.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드레스룸 옷도 색깔별로 정리하고 화장대도 닦았어요. 드레스룸까지 들어갔어?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서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복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네. 옷 정리하라고 하셔서요. 복순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4년을 버텨온 사람의 담력이었어요. 5초? 길고 긴 5초가 흘렀습니다. 서미란이 고개를 돌렸어요. 됐어. 나가봐. 복순 씨는 고개를 숙이고 1층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대요. 싱크대를 잡고 겨우 버텼다고 했습니다. 복순 씨가 차고로 내려온 건 30분 뒤였어요. 저는 세단 보닛에 기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복순 씨가 앞치마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손에 올려놓았어요. 23장. 3번씩 찍었어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유령법인 설립 서류. 서미란에 잡힐 서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해외 송금 영수증.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금액 합계가 머리로 빠르게 더해봤는데 180억이 넘었습니다. 나머지 20억은 아직 이체 전이라는 뜻이었어요. 복순 씨. 네. 고맙습니다. 복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울 거 없어요. 회장님이 14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순아,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집을 도둑한테 넘길 수는 없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진 파일 전부를 도연이에게 전달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가 사진을 확인하는 동안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응, 이거면 됩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대단한 건 복순 씨야. 아버지는 차고에서 기다리기만 했어.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인다. 그 말이 40년 운전기사의 가슴에 들어왔어요. 이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오기 전에 가장 긴 밤이 한 번 더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는 모였습니다. 그런데 서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금고 사진을 확보한 다음 주부터 서미란의 태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를 향한 구박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정도였어요. 느려 터졌다. 낡은 냄새 난다. 그런 수준.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팠지만 적어도 저를 성가신 물건 정도로는 취급했거든요. 물건이라도 존재는 인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 상무님과 서미란을 태우고 청담동 레스토랑에 갔어요. 두 사람을 내려드리고 저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11월의 차가운 비. 2시간쯤 지났을까? 식사가 끝난 모양이었어요. 준혁 상무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기사님, 정문 앞으로 와주세요. 차를 몰고 레스토랑 정문에 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을 들고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어드리려고 달려갔어요. 40년 동안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문을 열고 우산을 씌워드리는 것. 몸에 배어 있었어요. 서미란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우산을 씌워드리려고 손을 뻗는 순간 서미란이 제 손을 탁 쳤어요. 됐어. 더럽게. 그러더니 준혁 상무님의 팔을 잡고 자기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 있었어요. 손을 쳐낸 그 감각이 손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럽다고요. 제 손이 더럽다고요. 40년 동안 회장님의 차 문을 열고 우산을 씌워드리고 짐을 들어드린 이 손이 더럽다고. 준혁 상무님이 돌아보면서 야, 미란아, 그러지 마.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말리는 척만 하고 그대로 걸어갔어요. 서미라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비가 셔츠를 적시고 수트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11월의 비는 뼈까지 차갑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준혁 상무님 상무실이었어요. 저는 서류 하나를 전달하러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자리를 비워서 직접 가져다 드려야 했거든요. 상무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서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 기사 아저씨 진짜 좀 받고. 나 진짜 싫어. 그 늙은이.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느리고 냄새나고 맨날 백미러로 뒤를 쳐다봐. 소름 끼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준혁 상무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붙여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싫다고. 시아버지의 감시자잖아, 그게. 여보, 나 그 사람 있으면 진짜 불편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혁 상무님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저는 서류를 비서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날 저녁 준혁 상무님이 직접 회장님 서재에 갔습니다. 저는 차고에 있었는데 복순 씨가 내려와서 전해줬어요. 기사님, 준혁 상무님이 회장님한테 기사님 교체를 요청했어요. 복순 씨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복순 씨가 서재 밖에서 들었대요. 종다리는 내 사람이야.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여자 하나 때문에 내칠 수는 없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막아주신 게 서미란에게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차를 대고 준혁 상무님과 서미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차 문을 열어드렸어요. 서미란이 차에 타면서 저를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마주쳤어요. 그 눈이요. 사람을 볼 때 짖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밟아야 할 벌레를 볼 때 짖는 눈이었어요. 기사 아저씨. 네. 주제를 알아야지. 이 늙은 거사.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서미란이 차에 앉으면서 뒷좌석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뭔데? 운전기사잖아. 40년 운전기사. 그게 자랑이야? 준혁 상무님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비웃는 건 아니었지만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 웃음이 서미란에게는 허락이었습니다. 네 아들도 순경이지? 심장이 칼로 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순경. 그 집안은 대대로 남의 밑에서 사는 집안이야. 아버지가 운전기사고 아들은 순경이고 참 한결같다, 한결같아. 서미란이 비웃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빨리 출발해, 늙은이. 저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떨린 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회장님 차를 몰고 태풍 속을 달릴 때도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도 이 손은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들까지 끌어들였으니까요. 제가 못나서 욕을 먹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참아왔으니까. 하지만 아들까지, 도연이까지, 그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신호를 몇 번 기다렸는지, 어디서 꺾었는지. 기억나는 거라고는 백미러 속에서 서미란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아침 인사 수준의 한마디였겠죠. 저한테는 63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준혁 상무님과 서미란을 내려드린 뒤 저는 차고에 차를 세웠어요. 엔진을 끄고 핸들 위에 이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 63세 남자가 어두운 차고에서 혼자 울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좀 힘들다.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가 숨을 삼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들으세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당하신 것 한 글자도 빠짐없이 갚겠습니다.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영장 나왔습니다.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계좌 동결 명령. 전부 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검찰과 공조 완료했고
해외 계좌 동결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날짜. 네. 서미란이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도연아? 네. 아버지가 아들 잘 키운 거 맞지?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면서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잘 키우셨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차고 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인데도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 여자가 가장 빛나는 날. 그날이 그 여자의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영장이 나온 다음 날 도연이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었어요. 직접 만나야 한다고. 토요일 오전 저는 평소처럼 차고에서 차를 닦는 척하며 외출했습니다. 도연이가 지정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였어요. 재벌가 사람들이 절대 올 리 없는 허름한 동네 카페. 도연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도연이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한 수사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사냥꾼이 마지막 올가미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도연이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도표가 떠 있었어요. 선과 화살표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연이가 하나씩 짚어갔어요. 첫째, 아버지가 확보하신 블랙박스 녹음. 서미란이 직접 금액과 계좌를 지시하는 육성입니다. 38억 이체 지시, 분산 지시, 홍콩 계좌 개설 언급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화면을 넘겼어요. 둘째, 오복순 씨가 촬영한 금고 내 서류 사진 69장. 유령법인 세 곳의 법인 설립 서류 원본에 서미란에 잡힐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송금 영수증 14건, 총액 183억. 이건 서미란이 직접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물적 증거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셋째, 저희 수사팀의 독자 수집 증거. 유령법인 세 곳의 실소유주가 전부 서미란 본명 김수정의 차명 계좌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홍콩과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3곳. 현재 해외 사법 공조를 통해 전부 동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도연이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넷째, 서미란의 전과 기록. 본명 김수정, 전과 이범. 부산에서 3억, 대전에서 8억. 수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결혼을 미끼로 접근, 자금 횡령, 잠적. 이번에는 규모만 25배로 커진 겁니다. 도연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아버지, 이거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어요. 무기징역.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뭔데? 회장님한테 알려야 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회장님한테 알린다. 말은 간단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도연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유일한 아들이 사기꾼한테 당하고 있다는 것. 그 아들의 인감으로 200억이 빠져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40년 운전기사가 알려야 한다는 것. 도연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 아버지.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수사기관이 먼저 들어가면 회장님이 받으실 충격이 너무 큽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들이 연루된 횡령 사건을 경찰한테서 듣게 되면 그분 연세에. 도연이가 말을 잠시 멈췄어요. 40년 동안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장님이 무너지지 않으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응. 회장님이 직접 동의하셔야 합니다. 약혼식장에서 공개 폭로를 하려면 회장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회사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마. 그 주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혁 상무님이 서미란과 외출한 사이 저는 회장님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종달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들어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서재 램프의 따뜻한 빛이 은백색 머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종달아? 앉아. 저는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회장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톤이 달랐으니까요. 40년 동안 저한테서 이런 톤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회장님이 안경을 벗고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서미란의 본명이 김수정이라는 것, 전과 이범이라는 것, 유령법인을 통해 200억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 준혁 상무님의 인감과 법인카드가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아들 도연이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정으로서 6개월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변해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처음엔 못 믿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뭐, 미란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 다음엔 당황. 200억이라고? 200억? 그 다음엔 분노. 회장님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년이 감히 내 회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짐. 준혁이는 알고 있었나? 모르셨습니다, 회장님. 상무님은 이용당하신 겁니다. 회장님이 의자에 등을 기대셨어요.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천장을 보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서재의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그리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장을 보신 채로. 종달아. 네, 회장님. 너는 40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 걱정되셔서 그랬습니다. 걱정? 회장님이 고개를 내리셨어요. 저를 봤습니다. 72세의 자수성가한 재벌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종달아, 그 여자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제가 놀라서 회장님을 봤어요. 복순이한테 다 들었어. 더럽다고 손을 쳤다며. 주제를 알라고 했다며. 네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모욕했다며. 복순 씨가 회장님한테 다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근데 넌 한 번도 나한테 와서 하소연한 적이 없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야, 종달아. 40년 동안 내가 나한테 불평 한 번 한 적이 있어? 없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천천히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40년치 감정이 터질 뻔했습니다. 내가 준혁이를 제대로 못 키워서 내가 이 고생을 했어. 회장님, 내 손으로 끝내겠다. 회장님의 눈이 달라졌어요. 500억을 맨주먹으로 일궈낸 사람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종의 눈. 그 약혼식 2주 뒤지? 네, 회장님. 날짜는 그대로 간다. 바꾸지 마. 회장님이 서재 창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하객 200명, 재계 인사, 언론. 다 오게 해. 그 여자가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자리에서 끝내야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종달아. 네. 내 아들한테 전해. 수고했다고. 그리고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내 아들이 순경이 아니라 경정이라는 거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제가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그걸 어떻게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아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면 그게 무슨 사장이야.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수천 번 본 그 미소, 그 아들이 수사관이면서도 내 집안일을 조용히 처리해 주려고 한 거지. 고마운 녀석이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종달아. 울 시간에 준비해. 회장님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안경을 쓰시고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2주 뒤면 약혼식이야. 그 자리에서 전부 끝낸다. 서재를 나오면서 저는 도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회장님이 허락하셨다.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가 크게 숨을 내쉬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전할 말이 있으시대. 뭔데요? 수고했다고. 잠시 침묵. 그리고 도연아, 회장님이 내가 경정인 거 알고 계셨어. 네. 처음부터 아셨대.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가 헛웃음을 쳤어요. 역시 회장님이시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2주 뒤다. 약혼식 날. 알겠습니다. 수사팀 전원 대기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고로 돌아갔어요. 검은 세단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닦아온 차. 2주만 더 참으면 됩니다. 저는 걸레를 집어들고 다시 차를 닦기 시작했어요. 보닛을 닦으면서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약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수트를 입었습니다. 40년 동안 입었던 짙은 남색 운전기사 수트. 오늘도 같은 옷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차고에서 세단을 빼고 회장님 댁 현관에 댔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차콜 정장에 실버 넥타이, 은백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셨습니다. 회장님이 차에 타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백미러 속에서 회장님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이미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하객 200명, 재계 인사, 국회의원, 금융인, 법조인, 태수그룹의 외아들 약혼식이니까요. 안 오는 게 더 이상한 자리였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도 서너 대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볼룸 뒤쪽에 섰습니다. 운전기사의 자리, 늘 그래왔듯이 가장 뒤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런데 오늘은 그 자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뒤에서야 전체가 보이니까요. 5시 약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볼룸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축하 영상을 틀기 위한 장비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읽었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 입장. 준혁 상무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검은 턱시도,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긴장과 설렘이 섞인 표정. 서미란한테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미란이 입장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 긴 베일, 레이스 장갑, 부케를 든 손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인정합니다. 그 여자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미란이 버진 로드를 걸으면서 객석을 둘러봤어요.
200명의 하객, 재벌과 명사들의 박수, 카메라 플래시. 그때 서미란의 시선이 볼륨 맨 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서미란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소리 없이 아직도 여기 있어? 그 입술의 움직임이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오늘 끝나면 진짜 잘나.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연습한 무표정. 하지만 속으로는 말했습니다. 오늘 끝나는 건 맞아요. 다만 끝나는 사람이 달라요.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사, 축사, 성혼 선언, 하객들의 박수, 그리고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 아버님 축하 영상 상영. 사회자가 안내했어요. 이제 강태수 회장님께서 아드님과 예비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축하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볼륨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면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200명의 하객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첫 화면이 떴어요. 축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유령법인 세 곳의 법인 설립 서류였습니다. 서미란에 잡힐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볼륨이 술렁거렸습니다. 다음 화면. 해외 송금 영수증.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금액이 하나씩 떴어요. 43억, 61억, 38억, 41억, 합계 183억.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다음 화면. 블랙박스 녹음 재생. 서미란의 목소리가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해. 서린테크 계좌로 38억 넘기고 나머지는 미디어 피오로 분산시켜. 200명이 숨을 멈췄어요. 강 상무도장은 이미 다 받았어. 바보 같은 놈이 뭘 알겠어. 준혁 상무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멍청한 것들. 그 마지막 한마디가 볼륨에 메아리 쳤어요. 서미란의 얼굴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의 표정이 제가 63년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변했어요. 부케를 든 손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서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전부 조작이에요. 볼륨 맨 앞에 앉아 계시던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72세의 몸이 곧게 섰습니다.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조작이 아니다. 200명이 회장님을 봤습니다. 서미란, 본명 김수정, 전과 이범, 부산에서 3억, 대전에서 8억을 횡령한 전과가 있고 내 회사에서 200억을 빼돌렸다. 볼륨이 폭발했습니다. 웅성거림, 탄식, 누군가의 비명. 회장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전부 밝힌다. 그 순간 볼륨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수사관 12명이 양쪽에서 들어왔어요. 대열의 맨 앞에 선 사람. 박도현. 짙은 차콜 수트. 가슴에 수사관 배지. 왼손에 영장. 도연이가 버진 로드를 걸어왔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서미란 앞에 섰습니다. 서미란 씨. 도연이의 목소리가 볼륨 전체에 울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미란이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누구세요? 도연이가 배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정 박도연입니다. 서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도연이가 고개를 돌려 볼륨 맨 뒤에 서 있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하객 앞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저기 서 계신 분이 제 아버지십니다. 볼륨이 멈췄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맨 뒤에 서 있는 저를 향했어요.
짙은 남색 운전기사 수트. 40년 동안의 자리. 가장 낮은 곳. 서미란이 저를 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경인 줄 알았는데. 서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퍼지면서 서미란이 무릎을 꿇었어요. 부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꽃잎이 흩어졌어요. 수사관 2명이 다가가 서미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서미란은 저항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으니까요. 끌려가다시피 볼룸을 나갔습니다. 서미란이 빠져나간 뒤 볼룸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준혁 상무님이 제단 위에 서 있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 턱시도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 상무님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아들을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준혁 상무님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아들을 안으셨어요. 200명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내가 바보인 건 안다.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인 것도 안다. 준혁 상무님이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빠져나가고 카메라가 철수하고 볼룸이 텅 비어가는 사이 회장님이 저한테 걸어오셨습니다. 텅 빈 볼룸. 바닥에 서미란의 부케 꽃잎이 흩어져 있었어요. 회장님이 제 앞에 서셨습니다. 종달아. 네, 회장님. 40년 동안.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마웠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먼저 고개를 든 적이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 네,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볼룸을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미란 본명 김수정 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재판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블랙박스 녹음, 금고, 서류사진 69장, 유령법인 추적 기록, 해외 계좌 동결 자료. 서미란 측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판결문의 마지막 줄이 기억납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한다. 횡령된 200억은 전액 회수됐습니다. 해외 계좌가 사전에 동결되어 있었고 유령법인 3곳의 자산도 전부 압류됐어요. 도연인의 수사팀과 검찰의 국제공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회장님 회사로 한 푼도 빠짐없이 돌아왔어요. 준혁 상무님은 상무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회장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준혁 상무님이 직접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태수그룹 물류창고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복순 씨가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서재에서 혼자 우셨다고.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으니까요. 도연이는 경감으로 특진했습니다. 200억 규모의 횡령 사건을 단독 지휘해서 전액 회수. 경찰청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도연이 얼굴을 봤을 때
코끝이 찡했어요. 운전기사의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회장님한테서 퇴직금과 별도로 특별 감사금을 받으셨어요. 복순 씨는 사양하셨는데 회장님이 이러셨대요. 복순아, 내가 아니었으면 내 회사가 날아갔어. 이건 감사가 아니라 빚 갚는 거야. 복순 씨는 그 돈으로 딸 학자금 대출을 전부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종달아 앉아. 이번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시키셨으니까요. 너한테 줄 게 있다. 회장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열어봤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었어요. 회장님, 이건 32평이야. 역삼동. 내 이름으로 해놨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과하긴. 40년 정인데 이것도 부족해. 저는 봉투를 내려놓으려 했어요. 진심으로 사양하려고 했습니다. 받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종달아, 이건 월급이 아니야. 이건 40년치 고마움이야.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셨어요. 검은색 키. 차고에 가봐. 저는 서재를 나와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차고 한쪽에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어요. 새 차. 광택이 번쩍거렸습니다. 앞유리에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종달에게. 이제 내 차다. 태수. 저는 한참 동안 그 차 앞에 서 있었어요. 40년 동안 남의 차를 몰았습니다. 한 번도 내 차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앉았어요. 새 차 냄새가 났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40년 동안 수만 번 잡아온 핸들인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이건 내 핸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또 63세 남자가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봄이 왔어요. 4월의 어느 일요일 회장님과 저는 남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40년 동안 저는 회장님보다 세 걸음 뒤에서 걸었어요. 운전기사의 자리니까요. 앞서 걸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회장님이 제 팔을 잡으셨어요. 옆에 와. 뒤에 서지 마.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잎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종달아. 네, 회장님. 내년에 같이 제주도 가자.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이번엔 내가 조수석에 앉아.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을 봤어요. 72세의 자수성가한 재벌이 4월의 햇살 아래서 웃고 계셨습니다. 은백색 머리 위로 벚꽃잎이 날렸어요. 회장님, 그건 좀. 40년 동안 내가 운전했잖아. 한 번쯤은 내가 해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40년 동안 운전기사로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았냐고. 낮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는 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리가 낮다고 사람이 낮은 건 아니에요. 고개를 숙인다고 마음까지 숙이는 건 아닙니다. 40년 동안 저는 한 사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섬이랑 같은 사람은 세상에 또 있을 겁니다. 사람을 벌레 취급하고 사람의 진심을 밟고 사람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벌레라고 깔본 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회장님과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벚꽃이 날리는 남산 둘레길을 63세의 운전기사와 72세의 회장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